참예수 예수무당 땡추입니다. 앞 시간에 제가 간호학과에서 생활하던 이야기를 전해드렸었는데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중간고사를 그렇게 마무리 지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더더욱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과 어울리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특별히 남학생들을 좀 보살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학생들과 어울리는 시간들을 많이 보냈는데요. 그런 와중에 조금씩 힘들었던 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프란치스코 작은 형제의 수사님과 문제가 조금씩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수사님이 물론 아이들이 계속해서 저하고 이 수사님하고 두 사람을 자꾸 비교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를 좀 경쟁 상대로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기 시작했었습니다. 부디 그러지 마시기를, 제 생각이 틀렸기를 바랬었는데 점점 그 모습이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드러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그 수사님과 이렇게 참 편하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사라졌다고 해야 되나요? 참 이렇게 남성들에게 낯선 간호학과, 게다가 수도자로서 살아가면서 남자 수사로서 살아가면서 간호학과를 지원한 사람이 아마 저희 두 사람이 그때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수사님들 중에서 간호사 자격증을 땄다는 간호사 그걸 간호학 공부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이전에는요. 아무튼 참 두 사람이 같이 의기투합해서 그 학생들과 더불어서 정말 얼마든지 유쾌하고 즐겁게 그리고 또 뜻깊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결국 그건 물거품이 되어버렸고요. 끊임없이 어떤 그런 경쟁자로서의 어떤 그런 느낌들을 제가 전해받으면서
그분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은 그냥 접어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슷한 연배의 젊은 수사들인데 제가 또 어떤 이야기를 한다는 게 그분 입장에서는 주제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것 때문에 그분이 뭐 힘겨워하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 저에게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수사님도 많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다른 두 수행자가 그 공간에서 마치 평가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학생들로부터. 아이들은 계속 그렇게 비교하면서 너무 달라 너무 달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간호학과라는 데는요, 쪽지 시험이든 뭐 어떤 모든 시험들을 채점하고 나면 그 채점 결과를 바로 복도에다가 그냥 공개해버립니다. 학번 이름, 무슨 과목, 점수 몇 점, 벽에다 딱 게시를 하더라고요. 모든 과목마다. 뭐 이런 데가 있나 싶었습니다, 처음에. 그러면 뭐 그 게시물이 붙으면 애들 전부 다 뛰쳐나와서 이제 자기 거 보고 자기 거 점수 지우느라고 연연을 꾸는데, 아이고. 그 틈에서 저까지 그러는 것도 참 그렇겠다 싶어서 그냥 저는 점수 같은 거 그냥 확인만 하고 뭐 지우거나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냥 제가. 아무튼 그렇게 계속 아이들과 그냥 해오던 방식대로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어떤 여학생이 저희 반이죠. 이제 세 개 반은 나뉘어져 있는데 저희 반끼리만 이제 수업을 하니까요. 저희 반에 여학생 한 명이 그냥 스르륵 하면서 그냥 쓰러지더라고요. 얼굴도 되게 창백하고. 그 나중에 보니까 이 학생이 그 빈혈기가 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인지 제가 저녁에 수업 끝나고 저녁에 따로 조용히 좀 불렀습니다. 오늘 저녁에 수사님하고 같이 밥 좀 먹을래? 그 왜요? 그러더라고. 아니 그냥 같이 너하고 밥 한 끼 하고 싶어서 그런다고. 근데 그 빈혈이 있을 때 소생간 있지 않습니까? 생간 이런 걸 먹으면 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철분 성분이 많이 함유돼서 그런지. 그래서 그 이 학생을 데리고서 그날은 저는 술을 안 마셨습니다. 그냥 고깃집에 데려갔었습니다. 소고기집에 가면은 그 생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천엽이랑. 그래서 그냥 말없이 그냥 아니 너 많이 이렇게 몸이 이렇게 그 지친 것 같아서 그냥 수사님이 고기 한번 사주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되게 고마워하면서 맛있게 잘 먹어주더라고요. 그러기도 했었고요. 아무튼 뭐 참 다사다난한 일이 참 많았었는데 그렇게 한 학기를 보냈었습니다. 한 학기를 보내고 나중에 이제 성적표가 이제 저는 이제 방학을 맞아서 수동으로 되돌아갔죠. 이제 성적표가 왔는데 성적이 너무 잘 나온 거였습니다. 장학금을 탈 만큼.
근데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4학점짜리 과목을 제가 A 학점을 받았는데요. 특히 그 과목 자체가 그 과목 점수가 너무 이렇게 전반적으로 안 좋아서 그때 그 담당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방학 때 과제를 하나씩 줬거든요.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당시에 막 인터넷이 보급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교수님에게 이메일을 하나 써서 보내면 되는 거였습니다. 이메일로 서신을 하나 보내면 되는 그런 아주 간단한 과제였는데요. 그걸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성적을 이제 업시켜서 그렇게 좀 이제 맞추려고 하셨던 거였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 4학점짜리 그 과목 교수님이 주신 그 과제물을 그러니까 그 교수님한테 이메일을 보내면은 저는 A 플러스 학점이 되는 거였습니다. A 플러스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점수를 상향시켜 주려고 했던 거였는데 근데 그냥 그 점수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이메일 한다는 게 저로서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메일 그냥 안 보내고 말았었습니다. 그냥 저는 이제 A 학점 그대로 남겨뒀죠. 제 점수는. 그런데도 장학금을 받게 됐더라고요. 나중에 개학하고 나서 교수님이 수장님 왜 메일 안 보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교수님 사실 뭐 이만저만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고요. 수장님이 저한테 무슨 뭐 안 좋은 감정이 있나 싶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교수님이. 교수님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제가 교수님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제가 웃으면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2학기 개학을 하자마자 죄송합니다. 제가 좀 별로 안 좋은 표현을 하겠습니다. 다른 반에 있던 어떤 수녀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수사님은 우리 앞에서는 늘 애들하고 놀고 술 마시고 그런 척 하더니만 술 마시면서 애들하고 노는 척 하더니만 혼자 밤에는 엄청 공부하셨나봐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수님도 제가 장학금 받게 된 그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는데 그 자리도 제가 안 갔거든요. 거기 뭐 그렇게 가는 게 달갑지도 않고 사실 솔직히 저는 애들한테 좀 미안했었습니다. 왜 미안했냐면요. 대한민국의 대부분 수도 애들은요.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요. 어느 정도 다 살림살이가 넉넉합니다. 그렇게 외부로 나와서 공부하고 하는 그 학비 정도고 그냥 푼돈에 불과할 정도로 대부분이 넉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도원들이요. 그렇게 궁핍하지 않습니다. 궁핍하게 살아가는 수도원도 제가 한 2군데 본 적은 있습니다. 정말. 그런데다가 제가 입학을 앞두고 안동에 왔을 때 저희 원장 수사님하고 같이 안동교회 어떤 신부님이 초대하셔서 식사 대접을 받게 됐는데요. 그때 그 신부님은 저희 원장 수사님과 어떤 인연이 있어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간호학과 다닌 3년 동안 제 학비를 다 이렇게 부담해 주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니는 동안에 3년 동안 학비를 내주실 분이 생긴 거였습니다. 참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긴 하죠. 그런데
같이 공부하고 있는 그 아이들의 형편이라는 거는요. 언젠가 봄에 그 봄철에 한번 농번기 때 어떤 남학생의 집에 저희들이 농화를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1박 2일로 수업이 없는 날. 대부분 다 그렇게 농사일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이고, 애들 역시도 농번기가 되면은 부모님들 도와서 농사일도 해야 되는 그런 애들이고, 형편이 정말 빠듯한데, 그 아이들이 받아야 될 장학금을 전혀 그런 금전적 도움이 이런 것도 필요 없는 제가 받는 것 같아서 그게 참 미안했었습니다. 걔들을 위해서 준비된 장학금인데, 그런 아이들에게 필요한 장학금인데 그걸 제가 받아갔다는 게 참 미안하고 하여튼 그랬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그 수녀라는 사람이 그 말을 딱 하는데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 말 속에 돋친 가시를 저는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서는 그렇게 애들하고 노는 척 하더니만 밤에는 혼자 집에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셨나 봐요 라는 그 수녀의 말.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 수녀가 말한 것처럼 제 스스로 그렇게 해본 적도 없습니다. 가시에 놓친 말이었습니다. 저를 향한 질투였고, 그리고 저를 이기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 같은 그런 것들이 저는 느껴졌습니다. 참 속으로 그랬습니다. 이런 표현에서 참 죄송합니다만은 그 말을 듣자마자 그냥 씩 웃기만 했는데요. 속으로는 아이고 이 수녀야, 저보다 나이도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도 생활도 더 오래 하신 분이겠죠. 당연히 훨씬 더 오래 하신 분이셨습니다. 아이고 이 수녀야, 지금까지 수도 생활에서 얻은 게 그거밖에 안 되나 라는 그런 제 속을 혼잣말을 제 속으로 했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그런 시기 질투가 담겨있는 말이거든요. 그때서야 그 연로하신 스님이, 그라치아 스님께서 제 가슴팍에 진달래꽃을 꽂아주시면서 하셨던 말씀, 수사님, 수도자가 공부 잘하면 부끄러운 거예요 라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공부에 대한 것도요.
이 장학금 제가 열심히 하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열심히 한 것도 없었습니다. 공부하는 방법이 남달랐던 것 뿐이었습니다. 우리 수두자라는 사람들도 이렇게 밖에 나와서 여느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이렇게 경쟁하고 그 경쟁에서 이기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구나. 그래서 그 경쟁, 이기려는 마음, 그런 것도 물론 저한테 그런 것들이 있지도 않았습니다만 더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더 다가가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들을 보냈고요. 더 많은 이야기들을 듣기 시작했고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아이들이 졸업하는 그때까지 든든한 어떤 보금자리 역할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친구들의 보금자리. 그 거인처럼 다가왔던 그 그라치아 스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이런 거였겠구나, 이런 거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말입니다. 근데 때마침 2학기 때 철학을 가르치는 그 남자 교수님, 시간 강사 남자 교수님이 이제 오시게 됐는데요. 이분은 대구에 사시는 분이신데 저보다 나이도 또한 서너 살 어리신 분이셨는데 어쨌든 시간 강사로 이제 대구에서 오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저희 간호학과하고 그 다음에 유아교육학과 이 두 과에 이제 그때 아마 철학 강의 때문에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아무래도 남자분이다 보니까 좀 접근하기도 더 쉬웠고 이래저래 그분도 이제 신자분이셨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저하고도 이제 많이 가까워졌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같이 그분하고 술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어떤 때는 이분은 저희과 수업 하나 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유아교육과 수업 하나를 위해서 또 다시 대구에 갔다가 안동으로 다시 오셔야 되는데 어떤 때는 이제 혹시 제가 이제 머물고 있는 그 방에 하루만 이렇게 묵고 갈 수 없냐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서 제가 이제 어머님께 베로니카 어머님께 이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저희과에 남자 교수님 한 분 계시는데 이 교수님이 수업 하나 때문에 안동에 왔다가 또 대구 갔다가 다음날 아침에 또 안동에 오시고 이러시는데 어쩌다 필요하면은 하룻밤이라도 저하고 같이 자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유 수사님 그건 수사님 편한 데라서 수사님 괜찮다면 저도 다 괜찮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저녁 늦게까지 저하고 이제 차도 한잔하고 술도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다가 같이 저하고 같이 이제 그 방에서 자고 다음날 아침에 같이 학교 근처에 콩나물국을 아주 잘한 국밥을 아주 잘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콩나물국밥을 하나 먹고 또 수업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어쨌든 그분이 또 저에게 또 안동에 있는 동안 좋은 벗이 되어줬습니다. 아무래도 철학 교수님이다 보니까 어떤 그 이야기 내용이 이런 것들이 통하는 것들도 참 많았고요. 또 공감되는 부분도 많았고 그러다가 가을 무렵이었을 겁니다. 제가 안동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특별한 만남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학교를 가는데요. 9시 수업 시작이니까 그날 아마 8시 30분 정도 됐을 겁니다. 아침. 이제 학교 근처에 도착해서 학교를 향해 걸어가는데 그 학교 바로 밑에 안동의료원이라는 그 병원이 있거든요. 이제 그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저마치 한 70여 미터, 80여 미터 떨어진 그 도로변인데요. 이면 그 차선이 없는 그런 한 폭이 한 10m 정도 되는 차 2대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이면도로였습니다. 저 한 7, 80m 앞에 작은 자그마한 구멍가게 하나 있습니다. 그 바닥에서 어떤 남자 2분이 바닥에 앉아서 소주를 마시고 있는 거였습니다.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였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에 그 길바닥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분이라면 뭐 대략 어떤 분들이신지는 짐작이 가실 거 아닙니까? 그죠? 왠지 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다가 그분들을 그렇게 바닥에서 앉아서 술 마시는 걸 보고서 도로 건너편으로 이제 건너갔습니다. 건너서 안동의료원 모퉁이를 돌아서 이제 올라가면 이제 학교인데요. 이제 그분들 옆쪽으로 해서 이제 지나갔는데 갑자기 뒤에서 스님 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였어요. 저를 부르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못 들은 채 하고 몇 걸음을 더 갔습니다. 근데 또 스님 하면서 또 부르시는 거였습니다. 누가. 이번에도 또 모르는 척하고 못 들은 척하면서 그냥 또 다시 제 일을 계속 갔습니다. 근데 좀 더 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정말 간절한 목소리로 스님 하면서 부르는 거였습니다. 그때는 도저히 뒤돌아서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돌아섰더니 그중 한 분이 뭐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일어나서 손을 곱게 합장하고서 성불하십시오 하면서 저를 꾹꾹하시는 거였습니다. 제가 스님 복장은 아니었지만은 뭐 삭발을 했죠. 고무신 신고 있죠. 뭐 생활한 목 입은 데다가 가방을 또 바람을 짊어메고 가고 있죠. 이러니까 충분히 그분은 그렇게 불만도 하셨겠죠.
그 제 손에는 이제 오른손에는 염주 같은 묵주가 쥐어져 있었으니까 또 그래서 저도 아무나 안으면서 그분 인사에 저도 곱게 손을 모아서 합장을 하고서 그냥 꾹 그렇게 절을 드리고 그렇게 뒤돌아섰습니다. 그렇게 뒤돌아서서 학교를 올라가면서 다시 또 생각이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은 왜 나에게 성불 하십시오 하면서 인사를 하셨을까? 물론 스님 줄 알아서 그러셨겠죠. 제가 그래서 스님 그렇게 세 번 부르면서 근데 그분이 저는 뭐 절에도 이렇게 여러 군데 다녀본 적도 있고 불교 문화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어떤 그런 인사말이거든요. 그 주고받는 모습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뭐 성불하십시오 뭐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뭔지는 압니다. 하지만 그분이 저에게 건네셨던 인사는 뭔가가 다른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저분이 저에게 건넸던 성불하십시오라는 그 인사 속에는 과연 뭐가 들어있을까? 그걸 물어보기 시작했었습니다. 제 스스로에게. 그리고 그분의 인사 말씀 역시 제 마음속에 그냥 간직했었습니다. 그냥 새겨뒀었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그렇게 이른 아침에 길바닥에 앉아서 술을 드시는 분이 제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서 그렇게 애타게 부르시면서 곱게 손을 합장하고 활짝 웃으면서 건넸던 성불하십시오라는 그 인사말이 저에게는 그렇게 간단한 인사로 전혀 들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새겨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러고서 한 1년쯤 지났을까요? 왜 그때 그분의 그 말씀이 떠올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성불하십시오라는 그 말씀이 뭘 하다가 또 제 마음속에 담아뒀던 그분의 성불하십시오라는 인사가 떠올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거기까지 기억이 안 납니다. 하지만 제가 어떤 묵상을 하는 중에 그 장면이 떠올랐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때 예수 그분이 저에게 가르쳐준 내용은 이랬었습니다. 그분이 성불하십시오라고 말했던 이유는 그때 제 마음속에서 예수 그분이 가르쳐 주셨던 해석은 이랬었습니다. 스님, 저 이제 너무 지쳐서 더 이상 이 길을 못 가겠습니다. 버틸 힘도 견뎌낼 힘도 이제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 부디
주님께서 성불하셔서 저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이런 의미라고 예수 그분은 제 마음속에 담아뒀던 그 오래전 기억들을 끄집어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도저히 뒤돌아보지 않고서 견딜 수 없었던, 뒤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던 그 세 번째 그 간절한 스님이라는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을 꼭 기억하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애타게 부르짖는다면은 나 역시도 뒤돌아설 것이라고. 그 부르짖는 그에게로 다가갈 거라고. 어쩌면 그분이 저에게 굉장히 큰 가르침을 주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학교 가다 만난 이른 아침에 길바닥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던 그 불황자 같은 모습이 그분은 예수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오른쪽에 함께 매달렸던 우리가 도둑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나마 그분이 그 후 어찌 되시는지는 저는 알 길이 없지만은 아름다운 귀천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훗날 어떤 모습으로 또 그분이 변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당신의 바램, 누군가가 부디 성불해서 이 가련하고 비천한 평생을 구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지실 거라고. 종교만 다를 뿐이지
그런 간절함, 힘겨움, 경험하고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요? 행여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 안에서 그런 간절함을 토해내는 분이 계시다면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 간절한 그 절망적인 부르짖음 속에서 예수 그분이 자신을 숨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할 때 당장은 아닐지라도 예수 그분 그리고 하늘을 만나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저에게 스님 성불하십시오라고 고이 합장하고 인사를 건넸던 이분 이야기는 나중에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성서 이야기 속에서 다시 한번 꺼낼 겁니다. 어떻게 이분과의 만남이 성서 이야기와 성서와 관련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 속에 녹아드는지 한번 기대하고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